안녕하십니까.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센터 리서치 1팀의 김경민 애널리스트입니다. 함께 일하는 권지승 연구원과 함께 그 디자인콘 2025 참관기 세미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1월 말에 한국에서는 그 설날 연휴 때 그 미국의 산타클라라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여기 다녀왔는데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강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세미나, 전시회라고 하면은 CES를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 디자인콘도 올해 30주년을 맞는 굉장히 이제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PCB 설계 테스트 박람회이고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한국의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부스를 마련을 해서 실제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 영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리노공업, TSE, 우주일렉트로 그리고 두산의 전자 비즈니스 그룹의 그 부스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강을 진행을 하고 2강에서는 그 행사에 참여했던 다른 기업들이나 후원사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 중에 암페놀린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 조립 EMS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쌈미나라는 회사, 그리고 미국에서 작년에 상장한 아스테라 랩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텔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데 계셨던 분들이 세웠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산타클라라에 인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텔 박물관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 안쪽에 인텔 뮤지엄이라고 쓰여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도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10년 이상 일했는데 인텔 박물관에 그 보존되어 있는 어떤 그 유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었던 사진들 조금 이따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디자인컨이라고 하는 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컨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얀색 PCB 보드처럼 생긴 이 가면을 쓰고 계신 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악수는 못 해봤지만 이분이 항상 그 전시장 앞쪽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분을 뭔가 형상화한 캐릭터가 기조연설 이런 부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CES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어떤 그 모델분들이 계시잖아요. 디자인커는 이렇게 네, 사람처럼 생기기도 한 재미있는 캐릭터가 네,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디자인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반도체와 보드의 만남, 그래서 이제 Where the Chip Meets the Board라는 그런 제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행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디자인컨에서 디자인은 이제 전자제품을 설계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네, 컨의 합성어로 전자 분야의 엔지니어들을 위한 핵심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와 이를 탑재하는 인쇄회로 기판의 만남을 의미하고요. 반도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무리 설계가 잘 되고 아무리 제조가 잘 돼도 그 보드 위에 PCB 위에 실장이 되어야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야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 기업 중에 아스테라 랩스도 보드 쪽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고성능화될수록 그 PCB와의 전기적 연결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각 업계에서의 공동 연구가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행사에서는 반도체 설계자와 PCB 설계자가 모여서 어떤 그 인터페이스 기술의 난제, 예를 들어서 신호 무결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보드가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의미로 이번 그 디자인콘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 올해 30주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그 산타클라라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제가 1월 초에는 라스베이거스를 갔다 오고 라스베이거스에도 컨벤션 센터인데 이제 너무 이름이 기니까 저희가 다 줄여서 LVC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CES 가면은 당연히 이제 LVCC를 방문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그 디자인컨 행사는 그 라스베이거스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산타클라라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제 산타클라라를 처음 가봤기 때문에 그 인천에서 바로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면은 먼저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리고요. 거기서 내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버를 타고 산타클라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기억으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저녁 때 도착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우버를 타고 산타클라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아마 이동 시간은 3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35분 동안 택시 타는 기분으로 이동을 했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갈 때마다 항상 우버 앱을 썼는데 우버 앱이 정말 사용할 때마다 엄청나게 그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 전에 물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샌프란시스코 출장 목적으로 몇 번 가봤지만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우버를 타고 산타클라라에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공항에서 도대체 어디서 우버를 타야 되나, 뭐 레벨 1으로 올라가야 되나, 레벨 아니면 그 이제 레벨 0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 어느 레벨, 그러니까 몇 층으로 가면 되고 그 층에서 어디 앞에서 타면 된다라는 거를 다 사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처럼 처음 이동하는 사람도 전혀 불편함 없이 우버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나중에 행사 끝나고 출장 끝나고 다시 공항으로 갈 때도 우버 앱을 통해서 공항으로 이제 이동하는 차량을 부르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가겠다라고 찍으면 그 제가 탈 비행기가 어느 항공사인지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을 선택하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 바로 앞에 내려주고요. 만약에 제가 에어프레미아를 선택하면은 역시 거기에 맞게 그 넓은 공항에서 딱 그 맞는 곳에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버를 안 쓸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산타클라라 컨벤션 센터는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잠깐 그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LVCC 말씀드렸는데 LVCC는 정말 넓어요. 넓고 그 안에 홀도 뭐 센트럴 홀이 따로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웨스트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LVCC 내에서 누군가 만나기로 약속을 해도 일단 LVCC 내에서 지금 어느 홀에 있나요? 그래서 한 사람은 센트럴 홀에 있고 또 한 사람은 다른 홀에 있으면 서로 만날 때까지 한 15분에서 2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걸어가는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고 중간에 홀 간에 이동할 때 그 브릿지를 이제 걸어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차를 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산타클라라 컨벤션 센터는 그 정도로 넓지는 않아서 걸어 다니는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CES는 저도 이제 CES 전시 가면 하루에 좀 심할 때는 3만 보 가까이 걷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산타클라라 컨벤션 센터는 하루에 10,000보 미만으로도 충분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홀도 있고 티어터 같은 그런 이제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디자인컨은 1995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고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엔지니어들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그 기자라던가 애널리스트들도 출입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애널리스트로서 이런 이제 기자, 애널리스트, 블로거 이런 분들을 이제 미디어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이제 배지를 받고 이제 무난하게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CES 같은 경우는 1967년에 시작이 됐고요. CES도 사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지만 처음에는 그 시카고 뮤직 쇼의 일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도 나름 어떤 역사들이 있고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컨은 처음에 엔지니어 위주의 행사였다가 지금은 미디어 쪽에도 조금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디자인콘에 나오는 회사들은 인쇄회로 기판, 즉 PCB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회사들,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선보이는 기술 중에 고속 신호 무결성이라고 해서 고속 시그널 인테그리티, 그다음에 전력의 무결성에서 파워 인테그리티, 그리고 전자파 차폐 관련된 EMI, EMC 관련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하다가 저도 이제 거기에 가서 갑자기 영어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엔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한국에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실 때 보면
HBM 수혜주 아니면 무슨 소재 부품 장비 수혜주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많이 보시는 편이고 특정 기술이 그 주식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10만 년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이 전자기기들도 나름 어떤 큰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에 뭔가 앞서가는 또는 동참하는 그런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술 자체가 주식시장의 특정 기업의 기업 가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하이스피드 시그널 인테그리티나 아니면 파워 인테그리티나 아니면 EMI, EMC 쪽에서 그 EMI 같은 경우는 애플이 아이폰 7에서부터 그 EMI의 그 스퍼터링이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차폐를 하긴 하지만 그전엔 다른 차폐 방식을 썼는데 스퍼터링이라는 기술을 적용하면서 그 이제 아이폰에 있던 반도체 칩 중에 4개의 칩이 이제 그 이 특수한 차폐 기술에 적용을 받아서 패키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실제 아이폰 7 때 있었고요. 물론 지금 그 아이폰 7 얘기하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 분명히 기술이 변화하고 그때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신호 무결성이나 아니면은 파워 인테그리티 쪽도 분명히 한국에 여러 수혜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기술 자체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분들이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덜 알려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행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CES는 소비자 가전 중심인 반면에 디자인컨은 전자 설계 엔지니어를 위한 전문 행사고요. 참석자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디자인컨은 몇천 명 정도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 연설 그 하는 공간에 들어가면 몇백 명 정도 앉아 있거든요. 근데 CES는 기본적으로 14만 명 정도, 14만 명 이상, 올해 14만 4천 명이 참석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디자인컨에 참석하는 기업 중에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HP에서 분사한 전자 측정기기 제조사고요. 그 외 텍트로닉스라는 회사, 이 회사는 오실로스코프로 유명한 미국의 측정 장비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산업 그리고 학계 간의 네트워킹과 기술 교류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장에 여러 기업들이 왔는데 여기에 그 메인 후원사 중에 하나가 암페놀이라는 커넥터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암페놀을 이렇게 가운데 크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암페놀 바로 왼쪽에 보시면 아이솔라, 이솔라 그룹이라고 보이고 그 왼쪽에 부스 번호 633번을 보시면 우주 일렉트로닉스가 보이죠. 그래서 한국 기업도 참석을 했고 암패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HP에서 분사한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마벨 테크놀로지도 있었고 암패놀의 경쟁사인 몰렉스, 그 다음에 T 커넥티비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암패놀의 경쟁사 중에 일본 회사인 히로세도 있었는데 히로세 이제 미국 법인에서 직원분들이 여기 부스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어로 편하게 인터뷰할 수 있으면 어느 기업이나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되게 편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CES는 사실 참석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각 기업들 부스에 가서 인터뷰를 해도 원하는 답을 좀 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어떤 특정 회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회사의 CEO나 아니면은 주요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해도 굉장히 다들 친절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암페놀을 잠깐 말씀드리면 암페놀은 1932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커넥터 회사고요. 보통 한국에서 커넥터 하면은 한국단자 또는 우주일렉트로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글로벌 이제 탑 티어는 암페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암페놀은 전방 산업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상장사를 보시면 자동차 쪽으로 좀 더 매출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이제 뭐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 쪽으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암페놀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광대역 통신, 항공, 산업, 정보기술, 군사 모바일 기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 민간 항공 쪽에서 실적이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히 그 군사용 커넥터 시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페놀의 티커는 APH인데요. 제가 이제 암페놀 부스에 가서 물어봤어요. 사실 암페놀 외에 다른 경쟁사인 몰렉스나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몰렉스나 T 커넥티비티랑 아니면 이제 그 일본의 히로세가 있는데 암페놀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들어보면 정말 내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왜 다 똑같이 커넥터를 만들고 역사가 오래됐는데 암페놀이 제일 잘하냐라고 여쭤봤더니 암페놀 직원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M&A를 통해서 성장한 회사인데 각 사업부별로 P&L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P&L이라고 하면 Profit and Loss고 한국말로는 손익계산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 그 어떤 특정 사업별로 다 손익계산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손익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페놀이 다른 회사들보다 잘하는 거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M&A를 통해서 성장한 회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암페놀의 그 제품 중에 에어로스페이스용 제품들 그림만 따로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하이파워 쪽도 있고, 네, 파이버 옵틱 쪽도 있고, 필터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외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았고, 그 차세대 메모리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그런 제품들도 다 전시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아직은 영업비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가려서 좀 보여주긴 했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 행사 가기 전에는 제가 이제 반도체 쪽은 조금 알았지만 보드 쪽이나 아니면은 이 연결장치 쪽 전자부품은 잘 몰랐기 때문에 암페놀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다가 이번에 가면서 암페놀이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암페놀이 이번 행사의 호스트 스폰서였는데요. 주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2월 8일 기준으로 2월 8일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암페놀 주가는 이제 69.8달러였고요. 암페놀이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172%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주가 차트인데, 보통 그 이제 미국 기업 주가를 확인하실 때는 구글이나 아니면 야후 파이낸스 또는 인베스팅닷컴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킹알파도 많이 보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미국의 AI 스타트업에서 만든 파이낸스 쪽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많은 기업들을 커버하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이렇게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심플하게 잘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퍼플렉시티에서 암페놀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요 매출, 연간 매출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상으로 보면은 사실 제가 지금 16대 9 비율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 그래프의 높낮이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최근 5년 동안 매출을 보시면 2020년에 86억 달러의 매출이었는데 그 이후에 109억 달러, 126억 달러, 예, 그리고 2024년에는 15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2023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되게 안 좋고 인공지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그 엔드 디바이스 단의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2023년 매출이 2022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매출이 감소하는 게 정상인데 이 와중에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지금 화면은 제가 이제 이미지 캡처로 보여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 실제 퍼플렉시티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레비뉴라는 매출이 있고 그 밑에 매출 원가에 해당되는 cost of revenue가 있잖아요. 요거 이제 마우스로 다 실제 클릭해 보시면 인터랙티브하게 요 이제 그래프의 높낮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레비뉴를 선택하든 매출 원가를 선택하든 매출 총이익을 선택하든 매출 총이익률을 선택하든 이 위에 그래프가 인터랙티브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퍼플렉시티 AI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콘도 CES처럼 기조연설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조연설은 지금 보시는 요 티어터에서 이제 3개의 기조연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첫 번째 기조연설을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제목을 보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목이 Electronics for Future High Energy 하고 마지막에 Particle Collider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입자 가속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보는 순간 뭔가 그 물리학 관련된 강의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입자가속기 관련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데 이 미국까지 와서 이 키노트 기조연설을 들으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들었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원래 이제 뭐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입자가속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게 되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런 기조연설 들으면 기조연설 하시는 분들이 뭐 교수님이든 아니면 회사의 CEO든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 화면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챗GPT 앱으로 계속 사진을 찍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하면은 한국말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입자가속기에 대해서 별로 알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는 챗GPT를 이용해서 정말 상대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더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물리 점수가 정말 안 좋았지만 편안하게 이 교수님의 기조연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디자인콘이라는 행사에 갑자기 입자가속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제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있는 입자물리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CERN이라는 곳인데 이제 인터넷의 시초인 월드와이드 웹도 이곳에서 발명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입자가속기가 있어요. 근데 이 입자가속기는 아주 조그만 입자들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듯 거대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장치를 통해서 물질의 근원을 연구하는데 이런 장치가 잘 작동을 하려면 초고속 기술 또는 저잡음 기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초고속 그리고 저잡음이 구현 가능한 반도체, 특수목적 반도체가 필요하고 방사선에 견디는 센서,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고급 기술들이 차세대 입자 가속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이 기조연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입자가속기가 이제 사실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가라고 이제 물리학도가 아닌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고성능 센서나 데이터 처리 기술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전자 제품의 성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또 이제 암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입자가속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전자공시 외에 한국에서 한글 검색이 잘 알려진다고 한글 검색이 잘 된다고 알려진 AI 챗봇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입자가속기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관련 회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AI로 검색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정확한지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전자공시와 AI 툴을 이용했을 때 입자가속기라는 키워드에 걸리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듀켄바이오, 무비스, 비츠로테크, 다원시스, 일진파워, 삼지전자, 퓨처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뭐 입자가속기를 이용해 생산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그런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도 있었고, 방사광 가속기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기업들을 볼 때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기술 외에 앞으로 차세대 기술들도 이 기업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게 당장은 매출 기여도가 없거나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떤 기업들이 R&D를 열심히 하거나 차세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 열심히 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그 키워드들, 첨단 기술 키워드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번에 제가 이 교수님의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깨달았습니다. 실제 이 입자 가속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가속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화면이 여기 지금 구글 크롬에서 검색해도 나오는데요. 차세대 입자가속기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처음에는 작은 크기로 만들어졌다가 점점 크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자가속기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런 멋진 그림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더 고해상도 그림들도 많은데 그 그림들 다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히 입자가속기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조연설은 엔비디아에서 오신 분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엔비디아에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이 행사가 열리던 당시에 딥시크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좀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조연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사실 그 첫 번째 기조연설은 저도 앉아서 들었는데 두 번째 기조연설은 거의 앞부분은 서서 들었거든요. 자리가 없어서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와서 The Transformative Power of Accelerated Computing and AI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물리적 프로세서를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된 설계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쓰이는가를 한 30분 이상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분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이분 발표 직전에 그 중국 AI 기업 딥시크에서 발표한 AI 모델이 GPT의 일부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이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급락하고 사실 관련 밸류체인 주가가 다 급락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거 주가는 주가고 나는 나다 이제 약간 그런 컨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전혀 흔들림 없이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기술 혁신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CES에서 엔비디아 CEO 그 젠슨 황의 그 기조연설을 이제 2시간 줄 서서 들었었는데요. 그 기조연설 이후에 지금 이 엔비디아에서 오신 존 린포드 박사님이 발표한 내용이 그 기조연설 내용과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3월에 또 이제 엔비디아 GTC 행사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꼭 가서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기조연설 하거나 아니면은 부스 차리는 기업들도 상장 기업들이 꽤 많은데 주가는 주가고 그거랑 별개로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에서 차세대 기술을 선도해 나간다라는 걸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IR 담당하시거나 PR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이런 걸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상시에 IR 담당자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소통하는데 그 소통하는 회사의 그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날 연락을 하게 되면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주가가 굉장히 빠져서 심려가 크시죠? 또는 뭐 상대방 쪽에서 이게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또 저희끼리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런 것이 또 중요한 순간도 있고 분명히 어떤 시장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로드맵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차분하게 잘 전달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분의 그 기조연설 들으면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기조연설은 저궤도 위성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발표자분은 아마존의 그 카이퍼 프로젝트의 담당자였고, 그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재직 중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스페이스X를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저궤도 위성 통신 시스템 분야에서 앞으로 그 도전 과제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기조연설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이분이 기조연설 하는 시간에 다른 그 미국 기업들하고 현장 인터뷰를 하느라고 이분 기조연설을 못 들었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저도 이제 아까 CES 말씀드렸지만 CES는 그 소비자 가전 제품 전시회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조연설들이 사실 대부분 굉장히 알아듣기가 쉽고 그리고 편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디자인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첫 번째 주제 말씀드렸던 도대체 입자가속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입자가속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 두 번째 그 엔비디아의 발표, 그리고 세 번째 아마존의 그 프로젝트 카이퍼 담당자의 발표였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반도체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은 결국에 IT를 어느 정도 다 알아야 되고 차세대 기술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 기조연설 하나하나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듣고 전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지금 당장 주식시장의 특정 기업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분명히 전자공시나 아니면 AI 툴을 이용하면 어떤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걸 저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음에 어떤 전시를 가든 기조연설들은 꼭 빼먹지 말고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노공업하고 TSE 우주일렉트로 두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리노공업은 디자인컨 올해에도 부스를 차리셨고 작년에도 역시 부스 차리셨고 그 전에도 계속 이제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2월 중순에 세미콘 코리아가 열리는데 당연히 세미콘 코리아에서도 부스를 차립니다. 그래서 그 리노공업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 그리고 핀을 만드는 회사고
예, 의료기기 부품도 역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AI 툴들 이용하면은 이런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쉽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히 AI 툴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고객사가 삼성전자, 퀄컴, TSMC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이렇게까지 안 나왔는데 요즘은 정말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은 지금 그 2026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부산 에코 델타시티의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고 있고 꾸준히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주당 3,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해서 얼마 전에 공시를 하셨습니다. 예, 그 리노공업은 제가 보니까 사진 촬영을 금지하셔서 제가 사진을 못 찍었고요. 그래서 다만 그 이제 그 유튜브에 가서 리노공업하고 디자인콘을 검색하시면 그 작년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콘 2024 리노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노 검색하실 때 한글로 리노라고 치지 마시고 리노 회사의 그 영문명인 LEE하고 NO를 넣어서 검색하시면은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도 이제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사진으로 신제품을 보여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었지만 네, 영상 찾아보시면 리노공업이 작년 디자인콘 2024에서 그 활약하셨던 부분들을 간단히 볼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여기 이렇게 링크를 올려놓긴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에 이어서 TSE 말씀드리겠습니다. TSE도 테스트 소켓을 합니다. 그러나 테스트 소켓 외에 프로브 카드도 하고 있고 인터페이스 보드도 하고 있고 또 OLED 검사 장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술 혁신이 나오는 쪽이 그 반도체 검사용 기판, 그 다음에 다이 캐리어 소켓,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TSE 그룹 자체가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서 타이거 일렉이라는 자회사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지만 2024년에 그 추정치라던가 아니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합산해 보면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저도 이런 행사에 가서 외국 기업들 사진 찍는 건 편하게 찍는데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 찍는 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정도로 드리지만 원래는 사실 이 정도 정보를 알아내려면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다양한 AI 툴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툴들을 이용하시면 잘 몰랐던 상장 기업 또는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금방금방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대표님하고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님 이 영업하느라 정말 바쁘셨을 텐데 한국에서 온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답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우주 일렉트로는 커넥터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커넥터 회사 중에 그 후원사, 요 행사 후원사였던 암페놀 말씀드렸는데 이 커넥터 밸류체인에 암페놀, 몰렉스, 뭐 히로세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 우주 일렉트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일렉트로는 IT 사업 부문하고 그다음에 AD 사업 부문으로 나뉘는데 AD가 이제 오토모티브 디비전이고요. 여기는 차량용 커넥터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모바일 커넥터가 53.9% 그리고 차량용 커넥터가 38.4%고요. 그래서 고객사를 검색해 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BOE, 현대모비스, SL 그리고 유라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그 차량용 밸류체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고요. 경쟁사는 LS 엠트론, 히로세, 몰렉스, 한국단자, 암페놀 등입니다. 그래서 2월 10일 날 또 실적을 발표하셨죠. 연결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트 그 전자공시나 아니면 뉴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인데요. 두산은 좀 부스가 크기도 했고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산은 이제 그 두산전자의 비즈니스 그룹에서
CCL이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CL은 카퍼 클레드 레미네이트라고 해서 동박 적층판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CCL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산전자 비즈니스 그룹은 그중에 하이엔드 CCL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CL은 인쇄로 기판 중간에 여러 층으로 들어가는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사진은 그 두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멋진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CCL 제조 과정이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이 제조 과정도 역시 두산 홈페이지나 아니면 크롬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CCL 제조 과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지하고 필러하고 화학물질을 섞은 그 바니쉬라는 게 제조가 되고요. 유리섬유에 그 바니쉬를 함침을 시킵니다. 함침을 시키고 나중에 그 유리섬유 자체를 건조시키고 재단시키고 그 이후에 동박 적층을 하고요. 네, 최종 검사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그 CCL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그 트럭에 실어서 나가는 장면까지 동영상으로 멋지게 만들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생각보다 그 두산에서 IR, PR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멋진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산은 보도자료를 별도로 내셨어요. 그래서 두산 홈페이지에 가면 이 보도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AI 가속기용 그 CCL과 데이터 센터용 고속통신 네트워크 CCL을 주력으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전시에서 굉장히 큰 키워드가 저유전하고 저손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유전이라는 거는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는 거고 저손실은 신호 품질을 유지하는 건데 저유전을 다 이제 로우 디케이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저손실은 로우 DF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스에 가든 다 우리 제품은 또는 우리 소재는 로우 DF나 로우 디케이를 구현하는데 최적이다 해서 다 이제 숫자도 0.0066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들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 로우 디케이나 로우 DF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1강에서 그 디자인컨이라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리노공업, TSE, 우주일렉트로 그리고 두산전자 비즈니스 그룹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